Entrepreneur is a mindset first, a skill set, and rules. And depending upon whether you're an employee or a small business, the rules are different. The mindsets are different. The skill sets are different. Make the rich richer. Debt and taxes make the poor middle class poor. Banks don't want your money. 한 이웃이 제게 다가와 다운타운 인근의 한 구역에서 10만 달러짜리 아파트를 하나 샀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보니 입지도 좋고 꽤나 투자 가치가 높아서 저 역시도 그 바로 옆에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입지도 인테리어도 심지어 건설 회사까지도 똑같았지만 그 똑같은 아파트를 그 이웃은 10만 달러에 저는 절반 가격인 5만 달러에 샀다는 점만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웃은 아무런 금융 지식이 없이 그저 자신이 생각하기에 투자 가치가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나마 공을 들여 수소문하여 그 중에서도 가장 싸게 오퍼를 했던 그 부동산 중개인에게 모든 수수료를 주고 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에 500달러나 되었던 부동산 강좌에서 금융 지식인 경매를 배웠고 그 금융 교육을 통해 그 아파트를 산 것이었습니다. 그 아파트 사기 전 몇 달 전 그 이웃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느냐고.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고 제대를 하며 모아왔던 전재산 600달러 중에서 500달러를 그 부동산 투자 강의에 투자를 했고 그러면서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웃은 아연 질색을 하며 그 부동산 강의를 준비했던 사람들을 가리켜 도둑놈이라고까지 말하며 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럴 돈도 없을 뿐더러 더군다나 그렇게 긴 시간을 감당할 여유조차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그는 지금 부동산 시장 하락장에서 그저 자신이 샀던 그 아파트 값이 자신이 산 가격보다도 더 오르기만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군대를 제대하며 제가 가졌던 부자로서의 저의 목표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금융 지식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금융 지식은 팔 때가 아니라 이미 살 때부터 결정된다는 것을 단 몇 번의 경험만으로 충분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자를 더욱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가장 첫 번째 힘은 바로 이 분리의 힘이었습니다. 여러 유튜버나 자기 개발서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세워야 한다라고. 이 말이 절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 말에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빠져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해야만 하는 뚜렷한 이유와 목적, 목표의 본질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10만 달러의 아파트를 샀던 그 이웃은 생애 최초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며 자신이 그토록 꿈꿔왔던 투자자의 삶을 시작했지만 결국 그는 원치 않은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저는 부자가 되겠다라고 했던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시장에서 가장 싼 가격에 사서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목적과 목표를 세웠고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금융 지식과 금융 교육을 먼저 시작하며 제 안에 가득했던 조바심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들을 가장 먼저 통제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약 2년간 배를 굶주려가며 인고의 세월을 보냈고 그 삶을 통해 저는 그 아파트를 절반 가격인 5만 달러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그토록 원했던 부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절대 만만치도 녹록치도 않습니다. 세상에 오직 행복한 일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엔 그런 일은 거의 드뭅니다. 심지어 이것은 억만장자로 해서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하고 싶지 않은 것과 원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리고 매우 정확히 자신의 삶에서 구분하고 분리해내며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스스로 가꾸어내며 그 분리의 힘을 통해 삶에 직접 적용해내며 더욱더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성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자들은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이 서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멈추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일부터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분리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을 뿐더러 미련조차 절대 두지 않습니다. 부자가 더욱더 부자가 되는 두 번째 힘은 바로 선택의 힘입니다. 부자는 절대 상황을 먼저 바라보지 않습니다. 상황 이전에 자신의 생각이 그 상황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리드할 수 있는지 그 생각과 판단들을 먼저 선택하고 그런 후에 상황들을 통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수성가하여 억만장자가 된 모든 이들은 지독히
가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거리를 방황하고 거리에서 잠들며 차디찬 화장실 바닥에서 눈을 뜨는 생활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살면서도 절대 자신의 삶을 놓아두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선택의 힘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삶을 지탱하며 끝끝내 지금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25살 때 투자를 시작하여 여든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투자 활동을 해오며 수십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고, 그리고 수천억 수조 원에 이르는 자산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오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주식을 사든 사업을 일으켜 기업가가 되든 결국에 가장 위대한 자산인 자신의 정신에 먼저 투자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의 원천은 바로 선택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부자들에게 벌을 주려 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자신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자신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이 제가 아는 한 저의 친구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그가 하는 행동, 성향 모두 다 지지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는 선택에 관한 한 절대 주저치 않는 사람이었고, 그 선택으로 인해 자신의 그 막대한 돈을 만들었으며 권력을 쥐었고 자신의 아버지 삶을 뛰어넘어 전세계 최강국의 대통령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난에서 부자의 삶으로 이동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하는 것에는 아무런 돈도 들지 않고 심지어 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힘들어하며 심지어 두려워하고 그 선택의 문전 앞에서 너무나 무능력하게 자신이 가장 잘하고 편한 선택, 포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저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그러면서 그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되레 그 청년에게 왜 자신이 부자가 되지 못했느냐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단 한 줌의 망설임이 없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월급이 너무 쥐꼬리만큼 작아서라고. 저는 그때 그에게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의 80% 이상을 저축하라 말했고, 부자들처럼 행동하며 가장 먼저 자신의 소비 습관을 바꾸라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부자 아빠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6개월 뒤에 그 통장을 들고 다시 찾아오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그 청년이 6개월 뒤에 절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직후 그 청년의 나약한 시선이 바닥으로 떨구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얼마를 벌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은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그 선택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삶을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그 선택의 힘을 활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And the teachers kept throwing me out because they said, "You're cheating." But I'd go to my rich dad and he goes, "That's not cheating. That's cooperation." And so I had my poor dad who would have said I was cheating, and my rich dad said I was cooperating. So there are two different points of view. 절대 망하지 않고 100% 성공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칙 중에 최고의 기본은 부동산 투자의 기본 개념을 완전히 처음부터 정확히 바로 잡고 투자에 나서는 것입니다. 직전 영상에서 똑같은 아파트를 제 이웃은 10만 달러에 저는 그 절반 가격인 5만 달러에 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웃은 결국 얼마인가 견뎌내지 못하고 자신이 샀던 가격보다도 무려 3만 5천 불이나 손해를 보고 팔게 됩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아파트에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고 가격은 이미 제가 샀던 가격보다도 5배가 넘어섰으며 최소 8배 이상이 되면 그때 저는 망설임 없이 바로 차익 실현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두 경우를 만들게 된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저와 그 이웃의 부동산 투자의 기본 개념이 처음부터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의 가난한 아빠나 학교에서는 치링을 부정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부자 아빠는 그것을 협력이다 말했습니다. 이 개념처럼 그 이웃은 똑같은 아파트를 사며 현물을 산다라고 생각했고, 하지만 저는 그 아파트를 사며 그 아파트 대신 그 아파트의 미래 시간에 투자했던 것입니다. 부동산은 절대 현물을 사는 부자 게임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미래 어느 순간에 일어날 시간에 대해 미리 현재 시점에서 투자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한순간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은 오직
금융 지식과 금융 교육 그리고 절대적인 금융 이해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출로 주식을 사고 아무런 공부나 금융 지식 하나 없이 하루 종일 핸드폰과 모니터만 바라본다고 해서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자신이 사는 집을 구입한다고 한다면 현물을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투자용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현물이 아닌 시간에 투자한다고 하는 기념 개념을 먼저 잡고 투자에 나서게 되면 가장 먼저 최소한 저의 이유처럼 그 조바심 때문에 그토록 많은 손해를 보지 않게 될 것이고, 더더욱이는 투자에 나서며 일으켰던 부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매우 능숙하게 그 부채들을 다루며 대처할 수 있는 계획과 그리고 여유까지도 함께 미리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절대 현물을 사는 것이 아닌 황금알을 계속 낳아줄 수 있는 황금 거위를 산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초보자가 부동산 투자 시장에 나서게 되면 가장 쉽게 빠지는 유혹 중에 하나는 바로 임대 수익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임대 수익이 아파트나 땅처럼 시세가 있다는 점을 너무나 쉽게 간과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받고 있는 임대료가 내일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서부터 먼저 벗어나야만 합니다. 더욱이는 만약에 오피스텔과 고시원 투자처럼 다중시설의 임대수익 투자에 나서게 되면 공실 없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계획을 먼저 세워야만 조바심에서 먼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조바심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아닌 현물에만 집착하는 투자 습관을 들이게 되면 들려오는 온갖 소문과 루머가 매우 크게 들려오게 되고 마음을 쉽게 빼앗겨 흔들리며 어느 순간에는 통제력조차 잃게 되어 절대 하지 말아야만 하는 선택을 자신도 모르게 순식간에 함으로써 모든 것을 아예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몰아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두 번째 절대 망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최고의 원칙은 투자하기 전 내가 목적하는 투자 목적성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투자하려는 부동산이 매매 차익 실현용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개발용인지 아니면 임대 수익용인지 아니면 이 모두를 복합적으로 원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시점까지 보유하며 임대 수익을 얼마까지 올리며 어느 시점에 판매하여 차익 실현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을 미리 구상하고 투자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어떤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접해야만 하는 정보와 그 정보의 수준과 깊이가 매우 다르게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사기를 가장 많이 당하는 때가 바로 이 초보자 시절로서 심지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생면부지에 누군가가 어느 아파트 단지에 투자하여 몇억에 몇천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쉽게도 마음을 뺏겨 문을 나서는 그릇조차가 정보 아닌 정보를 얻어 투자를 시작하지만 그 정보가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달려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내 자신에 대한 능력과 경험을 매우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연습을 먼저 해야만 합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사업으로 돈을 벌든 심지어 주식에 투자를 하든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경계해야만 하는 바로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맹신하고 또한 과신하며 더욱이는 오로지 감과 운에 맡기며 투자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그동안의 경험과 안목, 깊이, 능력들 모두를 매우 냉정한 잣대로 평가하며 자기 객관화에 나서며 투자에 나서는 것입니다. 모든 투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투자했을 때와 내가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 그리고 임대 수익을 얻으려 했을 때 그 투자 환경들 모두가 엄격히 다르고 투자에 대한 타이밍 역시도 모두 달라진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이해하고 접근해야만 합니다. 빗물에 고인 작은 웅덩이 안에 고래가 살 수 없고 한 줌 모래 위에 빌딩을 세울 수 없듯이 경험과 안목이 미천한데 욕심만 가득하다면 설사 운이 좋아 단 한 번의 차익 실현에 나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되어 내 삶 전체를 한꺼번에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투자처다 라고 말하며 접근할 때를 가장 경계합니다. 제 경험상 그 말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나의 이익 때문이라기보다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투자에서 절대 망하지 않고 100% 성공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세 번째 원칙은 내 믿음의 원천을 오직 내 팔에만 두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가장 정석이며 기본적인 소양은 바로 반드시 내 눈으로 확인하고 발로 뛰며 확신을 얻어 투자에 나서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지인의 권유로 퇴직금 모두를 제주도 땅에 투자했는데 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려 5년이나 지난 뒤 계약서를 들고 찾아간 그 땅은 여러 땅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판매가 불가능했던 불모지였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뉴스에서 보았던 이 사연은 실제 부동산 투자 시장에 들어와 보면 놀랄 만큼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 아무리 부동산 지식이 많고 건축법의 달인인 부동산 중개인이 소개한다 해도 그것을 돈을 주고 사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귀한 선택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내 평생의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나서기로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자신을 부동산 금융 지식으로 무장시키고 그 지식의 발품을 팔아 경험으로 완성시키고 그 위에 계속해서 쌓아가며 노하우를 만들고 설사 눈에 띄는 물건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물건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신중함과 70% 이상의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까지도 함께 갖추시기를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원칙이 바로 여러분을 성공한 부자로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Did you learn anything about money at school? Most people don't. So that's why I had my rich dad, who was my best friend's father, and he was teaching me what the rich teach me. So look, ladies and gentlemen, if you want to be poor, 기요사키 씨, 금융 교육과 금융 지식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건가요? 도대체 이것들로 그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는 것인가요? 부자의 생각법.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첫 번째 부자 생각 방식은 돈을 꼬박꼬박 모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먼저 끌어들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산을 만들도록 그 방법을 터득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방법 때문에, 바로 이 방법 덕분에 부자가 더욱더 부자가 되고 자신만의 무기로 더욱더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3천을 받는 사람이 만약 1억을 모은다라고 했을 때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 250만원 모두를 저축하여 자본금을 마련한다라고 했을 때 평균 40개월, 이를 환산하면 약 3.3년이 걸립니다. 만약 이자가 없는 저축 통장 대신 그나마 이자가 나오는 통장에 적금으로 모은다라고 했을 때 은행이자 연 1%의 통장에 넣어 1억을 모은다라고 했을 때 39.4개월이 걸리고 시중은행 최고 이자율인 연 5%대의 적금을 모은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37.1개월, 약 3년하고도 1년을 꼬박 모아야만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 똑같은 상황 하에서 그 1억을 모으는 대신 약 3개월 혹은 길어야 약 6개월 동안 시간을 투자하여 금융 지식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 3년을 앞당겨 자본을 동원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강구하고 바로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투자해 내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아무런 자본금이 없이 신용카드 모두로 계약금 18,000불을 모두 결제한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당시 저는 제가 발급받았던 신용카드들의 이자율 모두를 계산했고 매달 나오는 25달러면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겠다라고는 판단을 했고 이를 결행하여 연봉 3천만원 봉급자가 1억을 모아 투자했을 때 저는 반대로 그 3년이 지나 3배 가까운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들은 그 자금이 모이는 그 긴 시간이 자신들의 부자 형성 과정의 인생에서 얼마나 길고 헛된 일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년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과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고 안전보다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투자처에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며 금융활동을 미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벌어져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 삶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부자처럼 생각하는 법 두 번째는 사람들이 빚이라고 멀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을 이용해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돈 버는 방법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빚이라 여기며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이용할 만큼의 금융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가난한 사람이든 이미 부자가 된 사람이든 그 누구든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인지상정에 가깝고 단지 부자들은 그 당연한 심리적 압박감을 지난 세월 자신이 투자했던 경험들과 확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쌓아 올릴 금융 지식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완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결행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계속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주된 공통점들은 부자들이 그토록 끔찍히도 아끼고 쌓아 올리는 금융 지식과 교육을 하는 대신 혹시나 있을 일확천금에 기대며 무작정 덤벼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는 자신이 지금 불구덩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에도 이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를 반복해 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설사 결과적으로 그것이 생각처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이 되도록 수많은 밤과 노력 등으로 자신이 투자하려는 것에 대한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려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게임에서 이겨낼 수 있는지, 그래서 결국 승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아주 면밀히 그리고 매우 주도적으로 파헤치고 또 파헤쳐 자신만의 확신이 들 때까지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헌데 여기서 절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자 생각 습관은 그들 모두가 100%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100%의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그 귀한 기회 또한 함께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설사 50% 혹은 단지 1%의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판단이 서게 되면 단호하게 결정하여 결행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들이 그렇게 쉽게 결심에 나설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설사 그 과정이 매우 힘듦이 충분히 예상된다 할지라도 결과가 자신이 원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리고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만의 확신과 경험이 이미 데이터화되어 자신 안에 쌓여져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주위에서 다소 모모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결정을 감히 감행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 이해치 못하는 부자들만의 생각법이기도 합니다. 부자 생각 따라하기 세 번째 생각법은 사업을 설계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1년 혹은 3년을 버텨내지 못하고 망하는 이유는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초창기 너무 제품 개발과 구성에만 매달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 말은 제품 개발과 구성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의 정상에 서기 위해서는 어렵게 구성하고 개발한 제품들 뿐만 아니라 이를 자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 주변 환경들까지 반드시 신경을 써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이 제 아무리 좋아도 알리지 못하면 죽는 것이고, 제품이 제 아무리 불티나게 팔린다 할지라도 이를 뒷받침해줄 회사 내 조직력이 이를 수용할 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곧바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행운이 있다 할지라도 어찌 작은 돛담배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대학원을 포함하여 학교 시스템이 길러낼 수 있는 타입은 총 2가지, 학자형 A타입과 관료형 B타입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두 A와 B타입은 자신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세계에서 제 아무리 두각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절대 C타입 자본가를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전세계 상위 1%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는 계속해서 학교에 남아 있게 되면 절대 자본가 C타입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았기 때문에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명문대를 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학교 시스템이 자신들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계속해서 가난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시스템 대신 자신들 스스로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결국엔 상위 1%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자처럼 말하기. 재무제표 보는 법을 지금 당장 배웠다고 해서 이제까지의 세상이 갑자기 달라져 보이거나 부자처럼 삶이 일순간에 바뀌며 더욱이는 돈이 어떻게 흘러 그곳에서 내가 무엇으로 돈을 벌어 자산을 만들 수 있는가라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즉시 보이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나에게 부자 지식들이 스며들어 완벽하게 체득화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장 빨리 가장 효율적으로 부자 지식들과 의식을 받아들여 체득화할 수 있을까? 가장 효과적이고 가성비 좋은 최고의 방법은 바로 평상시 내가 쓰는 단어와 말 그리고 오히려 전체를 모두 부자들이 쓰는 그것들로 통째로 바꿔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얼마 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자본금이 얼마야 라고 말하고 살고 있는 집을 지금 팔면 얼마야 라고 묻는 대신에 내 집의 자산 가치가 얼마냐라고 묻는 것이고 지금 돈벌이 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말하는 대신에는
지금 현금 흐름을 바꾸기 위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매우 의식적이고 자의적으로 부자들이 쓰는 단어와 문장들에 내 스스로를 계속해서 노출시켜 어휘력 자체를 아예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효과를 더 높여주기 위해 방법 하나를 추가해서 소개해드리면 모든 사물에 대해 수치화시키며 말하도록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매우 안 좋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경제 전문가들이 쓰는 말처럼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최저이고 그 이유가 실질 국내 총 생산 GDP 성장률의 1.9%에 그쳤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느끼는 실물 경제가 더욱더 낮아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나의 잠재 의식에 계속해서 수치로 대비시키며 부자들의 언어를 계속해서 주입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응하게 되면 뇌 자체의 시스템 역시도 아예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숫자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또한 그렇게 말하기를 진심으로 좋아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숫자들 앞에서는 무력해지고 주눅이 들며 뒷걸음질 치게 되는데 심지어는 자신과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받아들이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먼저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오로지 무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의 습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일주일 전에 장을 봤을 때 오이값 한 뭉치에 4불 50이었는데 오늘 보니 5불 90이다. 이 똑같은 상황을 봤을 때 보통의 경우는 1불 40이나 비싸졌네라고 말하지만 부자들은 그 똑같은 상황 하에서도 일주일 간격으로 벌써 31%나 가격이 증가했네 라고 말하며 다음 주에 다시 31%가 증가하게 되면 1불 83을 더해 7불 73을 내야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며 그 즉시 전체적인 물가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증감률에 대한 공식을 몰랐다고 한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부자들은 그 즉시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공식들을 찾게 되고 결과값, 즉 오늘의 오이값 5불 90에서 일주일 전 오이값 4불 50을 뺀 상태에서 다시 전번주 오이값 4불 50을 나눠 나온 값 0.31에 100을 곱해 100분율로 환산을 하며 31%가 나온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배우게 된 상승률 공식은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혹은 자산을 만들었을 때 그곳에서 돈이 어떻게 얼마나 움직이는가를 계산하게 되고 그렇게 숫자에 점점 더 노출이 되면서 자신 스스로가 더욱더 경제 환경에 강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의 부자 습관은 그곳에 머물지 않고 더욱더 확장해 나가며 내 사업의 마진율을 계산하는데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도 알게 되며 금년 매출이 18억 5천만 원이고 작년 매출이 13억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작년 매출 13억 8천만 원에서 올해 매출 18억 5천만 원을 나눠 여기에 100을 곱해 작년보다도 내가 75%나 회사를 성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면서부터는 내 스스로의 성장성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욱더 확신을 얻게 되며 내년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도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자신감은 모두가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이는 나는 그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자신감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데이터와 숫자로 구성된 스스로의 금융지식을 통해 얻게 되는 그 성장의 질은 상대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부의 사고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이고 방식입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아주 하찮았던 오이 가격 4불 50으로부터 시작해 인플레이션의 추이를 직접 피부로 실감하게 되고 전주보다 내가 얼마나 더 돈을 내고 있는가를 계산하게 되면서부터는 매달마다 받는 월급 봉투 하나로 매주마다 치솟는 31%의 물가를 절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 탈출구를 찾게 되며 삶을 조금씩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 지식과 금융 교육은 나를 아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솔직히 부자의 세계에서 막연한 희망 같은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지극히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자기 객관화는 이제까지 그저 흘려들었던 모두 경제 용어들이 매우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게 만들고 그러면서 금융 지식과 금융 교육이 왜 필요한가를 알게 되며 비로소 나의 의식 자체 모두가 부자들의 그것들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부자의 삶으로 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부자들처럼 말할 수는 있습니다. 부자들의 어휘력 하나 흉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 교육의 첫 시작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기요사키 씨, 부자는 왜 계속해서 부자가 되는 걸까요?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배우고 무엇에서든 배우려 노력하는데 그들에겐 그 배움이 학습이 아니라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면 벌레에게서조차 배울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생각체계. 부자들, 특히 저 같은 사업가, 기업가들은 매우 공통된 특징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전진을 위해 자신만의 룰과 규칙들을 스스로 만들고 또한 수시로 변경하며 심지어는 그 규칙들과 룰을 재창조하고 재발명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절대 단 하나의 대답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들은 최대한 자신의 시선을 광범위하게 만들려 노력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공부와 책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똑같은 100만 원의 수입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할 수 있는 재테크가 오직 저축이고 똑같은 1억을 모았을 때도 오직 은행에만 달려가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1억을 모으게 되면 다시 2억을 모으기 위해 또 은행에 달려가겠죠. 이 사람이 하는 재테크의 맹점은 그렇게 힘들게 모으는 그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1억을 모으며 또 다른 한 사람은 은행에 가는 대신 그 돈을 보다 가치 있는 곳에 재투자하기 위해 회계를 공부하고 기업 회계에 눈을 떠 똑같은 1억을 종잣돈으로 만들어 수익을 잘 내는 작은 회사의 주식을 사 경영권을 획득하고 그 회사를 잘 경영하며 보다 많은 수익을 얻으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돈 버는 거위, 즉 그 인수한 회사가 황금알을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경영학을 독파하고 주식 분할을 공부하며 자신을 스스로 지켜 더욱더 많은 수익을 내며 더욱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큰 차이 때문에 부자들이 그리고 기업가들이 그토록 죽도록 배우고 또 배우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 기업가, 사업가들은 어느 나라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들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시스템과 룰을 만들고 모든 게임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돈을 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제가 추구하는 경제적 신념이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매우 중요한 부자가 되는 마인드셋, 부를 위한 사고체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체계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선택합니다. 성공한 부자들, 기업가들은 똑같은 상황이어도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방법을 찾아보겠노라고. 제 친구 중에 프랑스 출신 억만장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는 정말 부에 관한한 사회주의 국가와도 같이 매우 폐쇄적인 나라입니다. 상위 0.5%가 프랑스 부의 75%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5대째 내려오던 와인 사업을 이제 도메스틱이 아닌 국제 무역으로 확장하고 싶어 나파와 소노마에 포도밭을 사기 시작했고 프랑스 정부에 달려가 자기가 이 와인을 미국 캘리포니아에 수출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프랑스 정부가 그 말을 듣자마자 제동을 걸었습니다. 나무로 된 와인 드럼통에 담아서는 절대 수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정부가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와인통 그대로를 병에 담아 미국에 수출했던 것입니다. 박스가 안 된다라고 하니 병에 담아 수출을 했던 것이죠. 그 똑같은 와인을 말입니다. 물론 더 많은 비용과 수고가 들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는 생애 처음 그리고 자신의 선배 5대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와인 수출을 자신이 최초로 성공시켰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가족 모두를 데리고 가 캘리포니아 휴양지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호텔에서 자신이 수출했던 그 비싼 프랑스 와인을 직접 사서 마시며 그 성공을 스스로 자축했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프랑스 정부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음미해 보시죠. 어떠신가요? 좋지 않은 점을 발견하셨나요? 어리둥절해하고 있던 관계자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와인이 당신들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융통성 없는 와인통 대신 병에 담아 수출했던 그 똑같은 와인입니다. 그는 실제로 그 어떤 규칙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규칙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끌어들였고 재창조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공부하고 배우십시오. 그건 그저 학습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당신만의 규칙을 재창조하고 만들며 모든 환경을 지배하여 당신 안에 가두고 그 돈이 그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기술이며
장비인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은 남다른 사고방식, 기술 그리고 규칙들을 만들어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창의성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감각이 남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자들만의 창의력과 사고방식 그리고 기술 그리고 규칙들은 당신이 버는 돈의 규모에 따라 매우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연매출 10억인 회사와 연매출 1조 회사의 규칙은 엄연히 달라야만 합니다. 자신의 환경에 맞는 규칙과 틀 그리고 창의력을 위해 배우고 또 배우십시오. 그 경험들이 차츰 당신을 더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돈 버는 기술. 저에게 부자가 되겠다라고 찾아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책을 보고서요. 제가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제안했던 것은 지금 재고로 쌓여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갖고 나가 어서 빨리 팔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 물건들을 팔던 세일즈 파트가 회사가 너무 어려워져서 모두 내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직접 팔면 되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저는 못합니다. 너무 부끄럼도 많고 다른 사람의 눈을 똑바로도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은 책상에 앉아 연구하고 제품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제가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일즈의 젬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일즈 팀을 채용한 것이죠.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돌아왔을 때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내성적이었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부자 아빠처럼 진짜 부자가 될 거야, 기업가가 될 거란 말이지. 그러고는 곧장 부자 아빠에게 가서 저의 결심을 말했습니다. 그때 부자 아빠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하지만 너에겐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다. 저는 너무나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는 너무나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너무나 내성적이고 앞가림이 심해서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아버지, 그게 돈 버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것은 물건을 팔 때 거대한 장벽에 가깝기 때문이다. 단 한 번의 거절만으로도 부자가 되겠다고 했던 너의 결심을 급격히 좌절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는 가장 첫 번째 기술 중에 기술은 바로 이것이다. 거절을 수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때 저는 사실 제 본성 그대로를 입 밖으로 내뱉고 있었습니다. 전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부자가 되기 위해 그 기술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면 기꺼이 그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물건을 파는 법을. 그래?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하겠다. 네 부인을 사랑하니? 너무나 엉뚱한 질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부자 아빠는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부인과 여전히 잠자리를 하느냐 말이다.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때 부자 아빠는 매우 심각하게 검지손가락을 들어 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네가 물건을 팔지 못하는 거다. 물건을 판다는 것은 그 물건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팔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사랑의 출발은 간절함과 절박함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저는 바로 제록스에 들어가 팩스기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총 4년 동안 회사 전체 탑셀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파는 작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제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을 출판하려 했을 때 관계자들 모두는 저에게 당신은 절대 책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책을 쓸 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책을 어떻게 팔아야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지 단 한 가지만큼은 당신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저의 이 책은 지난 10년 이상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팔지 못하면 당신은 절대 돈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부자로 성공하는데 매우 중요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25살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제게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멍청아, 중요한 것은 어떤 물건부터 팔아야겠다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엇이든 먼저 팔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건 정말 부를 이루는 기초 단계에서 무척이나 중요하니까. 제가 처음 팔기 시작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일론 재질로 된 허접한 지갑들이었습니다. 그때의 성공의 경험들이 저를 더욱더 강하고 훨씬 더 광범위하게 넓혀주었습니다. 당신이 물건 팔기에 주저하면 당신의 돈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고 그 재고들은 천정 가득 먼지를 뒤집어 써가며 썩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10중 8구 은행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불행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겠다 나섰던 길에서 오히려 부채를 잔뜩 하는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말씀만 들으면 기요사키 씨께서는 매번마다 승승장구만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실패 한번 안 하면서 성공하는 억만장자가 있을까요? 저 역시도 죽기 직전까지 갔었죠. 거기다 당시로서는 매우 큰 금액까지도 사기를 당했는데 그렇게 몇 번의 고비를 넘기게 되니까 왜 부자들이 계속해서 부자가 되는지를 알겠더군요. 그 비법은 부자가 실패를 다루는 법. 25살 때 첫 부동산 임대 사업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1974년에 당시에는 전무후무했던 그러면서도 획기적이었던 나일론 재질의 부드러운 촉감과 벨크로를 붙여 열고 닫기가 매우 편했던 손지갑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갔던 것이죠. 당시에는 사람들이 지갑이라는 것 대신에 그저 돈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다녔고 개념조차 없었던 터라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클립에 지폐들을 끼우고 다니는 정도였습니다. 지갑에 돈을 집어넣어 관리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사업 파트너와 함께 한국에 오다를 직접 해서 그 지갑들을 10만 개나 주문을 했고 창고비와 세관 비용이 저렴한 롱아일랜드로 배송시켰습니다. 그렇게 창고에 보관하면서 저와 사업 파트너는 동시에 투자자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우여곡절 끝에 60만 달러라고 하는 투자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동시에 저의 친아버지에게서 2만 달러까지 빚을 지어 회사 운영비로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판매를 약속했던 판매점들이 샘플 판매를 하면서 모두가 하나같이 그 오더들을 모두 다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희는 초단위로 파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는 투자금의 씨가 말라 롱아일랜드 창고에서 미국으로 제품들을 옮길 수조차 없게 되었죠. 그렇게 한치 앞도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저의 머리에는 부자 아빠가 저에게 해주셨던 그 어떤 순간이라도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령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자 아빠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사 네가 하려는 일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려는 의욕과 의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리석음의 실수와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실패와 실수들을 통해 내 자신은 그만큼 더 똑똑해지고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그 성장이 다음에 찾아올 너의 성공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준다. 저는 부자 아빠의 그 말씀에 따라 당시 18,000달러 때문에 직업을 찾아 되돌아갔던 친구와는 달리 신용카드로 그 결제 금액 모두를 결제했었던 그 전혀 다른 선택, 그 기발했던 창의적인 부자 지능을 다시 한번 발휘하기로 결심했고 저의 또 다른 성공의 기회로 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실에 앉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60만 불의 투자금, 2만 불의 친아버지에게서 받은 빚, 그리고 10만 장이나 되는 단 한 장도 팔리지 않고 있는 지갑들, 그리고 미국 땅도 아닌 롱아일랜드에서 잠겨져 있는 재고들, 그리고 매달 나가는 그 비용들. 저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가장 먼저 세상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먹고 살만하니 비만해졌고 스스로 자각이 되어 그때부터 그들이 모두 공원 등지에다가 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붐은 인터넷을 만나면서 마치 지금의 인공지능을 대하듯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거리를 뛰어다니는 사람들이라고는 오직 죄를 지어 도망가는 사람과 이를 잡으려 쫓아다니는 경찰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갑자기 공원이며 도로며 심지어 자신들의 집안뜰에서까지도 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의 수요가 진심으로 궁금했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집문을 들고 나아가 근처에서 가장 큰 공원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3일차가 되던 어느 날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한 중년 남성이 공원 주차장에 고급 승용차를 대고 차 밖으로 나와 자신이 들고 있던 차 키 뭉치를 주위를 잠시 둘러보더니 이내 운전석 앞바퀴 위에 손을 집어넣어 그 키 뭉치 그대로를 두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난 후 바로 뛰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나가던 남성의 뒷모습을 쫓던 저의 시선 안에 그 남자가 주차했던 차량 쪽으로 다가오던 한 청년이 보였고 남자가 달려갔던 쪽을 슬쩍 쳐다보더니 이내 차 주인이 두고 갔던
그 자동차 키 뭉치를 앞 바퀴에서 꺼내 시동을 걸고 그 차를 몰고 순식간에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 되돌아왔던 차 주인은 있어야 할 자리에 차가 없어진 것을 보고 아연질색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직접 보게 된 저는 순간적으로 기막힌 영감 하나가 떠올랐고, 때마침 제가 들고 있던 신문에 커다랗게 헤드라인으로 조깅하는 사람들의 차량 도난 사건을 대서특필 중이었던 것을 확인하고는 두 손을 힘껏 치며 바로 이거다 라고 말하며 저도 모르게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세상의 기류를 읽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그 세상의 기류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찾아낸 그 접점은 바로 조깅할 때 위험하게 차 바퀴 위에 두는 대신 신고 있는 조깅화 위에 키 전용 지갑을 달고 그곳에 넣고 안전하게 달리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 제작된 키 전용 지갑은 기존에 제가 한국에 주문했던 방식 그대로 부드러운 나일론 재질에 강한 벨크로까지 달아 신발에 떼고 붙이는 것이 매우 용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기막힌, 기존에는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마케팅이 절실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여러 날을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마침내 찾게 된 그 방법은 매우 매력적인 성인 잡지 여성 모델을 직접 섭외하고 전라의 모습 그대로 자신의 조깅화 위에 제가 직접 제작했던 그 키 지갑을 올려놓고 붙이려는 자세를 취하도록 만들어 광고초도 기존의 신문 광고나 TV 광고 대신 실제 성인 잡지인 플레이보이즈에 그대로 실어 내보이며 광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광고는 그야말로 센세이셔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는 가슴이 가려져 있지만 실제 제가 내보낼 때는 가슴 모델을 실제로 내보이며 광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응은 그야말로 초대박이었고, 이것을 보았던 투자자들 모두는 다시 돈을 들고 제게로 달려와 그 모든 돈들을 저에게 쏟아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키 전용 지갑은 물론이고 롱아일랜드에 잠겨져 있던 저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 10만 장의 지갑들까지도 모두 한꺼번에 완판시키며 저는 완전히 화려하게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 아빠는 제게 실패를 관리하며 성공에 이를 수 있는 비법으로 다음 4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위험을 감수하라. 두 번째, 무모해져라. 세 번째, 이 2가지를 넘으려 더욱더 똑똑해져라. 마지막 4번째, 그런 후엔 성공이 너에게 반드시 찾아온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면서 그때부터 금융지식과 금융교육에 대한 중요도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미 9살 때부터 부자 아빠를 통해 금융지식이 부자가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지만, 사람은 언제나 당하지 않고서는 피부로 와닿지 않듯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기로 부자 교육을 배우다. 조깅할 때 신발에 붙이고 다니는 조깅용 키 지갑 사업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재고가 바닥이나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 10만 불이 더 필요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그 투자금을 받아 당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던 재정 담당이사 CFO에게 전화를 걸어 이 10만 불이면 밀려드는 주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충분하다는 말에 해외 출장길에 급히 그 자리에서 10만 불 체크를 써 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체크가 건너간 직후 그 친구는 제가 써주었던 그 10만 불을 들고 그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를 붙잡아 법정에 세웠지만 해외 출장길에서 너무나 급하게 돈을 보내며 아무런 증거 서류 없이 보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친구는 무죄를 받았고 유유히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좌절감과 상실감은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2가지를 얻습니다. 가장 첫 번째, 돈에 관한한 절대 사람을 믿지 않는다. 두 번째,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만약 그 재정 담당 이사가 갖고 있었던 그 금융 지식을 그 친구만큼이나 알고 있었더라면 그 비싼 인건비까지도 줘가며 그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을 터이고 이런 사기 또한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경영대학원에 들어가 재무회계를 비롯해 회계 전반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재무상태표의 진짜 얼굴. 기요사키 씨가 올린 여러 영상들을 보았지만 회계 구조와 전체 시스템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는 영상이 없어 지금부터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라고 하는 전체 그림을 가장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보통 상대의 재정 상태를 물어볼 때 저희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 집 있어? 혹은 너 연봉이 얼마야? 이 두 가지 질문은 각각 그 사람의 재산 상태와 혹은 수입 상태를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려는 금융지식의 기초, 회계의 재무 상태나 손익계산서 역시도 이 두 가지 질문에 기초합니다. 가장 첫 번째, 너 집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은 그 회사의 재무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재무 건전성이라고 하는 말은 재무 상태를 구성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 그것이 얼마나 안정화되고 건전한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 자산, 부채, 자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하나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통상 은행에 달려가 대출을 일으키고 그동안 어렵게 저축해 놓은 돈을 꺼내 그 대출금과 함께 그 아파트를 계약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상태가 바로 재무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인데, 아파트, 즉 자산은 그 자산을 사기 위해 얼마의 부채가, 그리고 나의 돈, 자본금이 얼마나 들어갔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하는 질문, 너 집 있어?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네 돈 얼마의 대출은 얼마냐? 라고 함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은 여기에 이 자산을 통해 영업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칭하며 재무제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있는 매우 중요한 허리 위를 재무상태표, 두 다리로 열심히 뛰어 돈을 얼마나 버는지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라고 부르며 나누어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라 창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마중물을 만들며 여기에 투자금 혹은 사업 대출을 받아 사업 관련 기기, 사무실, 설비, 시설 등을 구축하며 만들게 되는데 이를 통칭하며 우리는 자산이라 부르고, 이 자산을 통해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며 매출을 일으켜 이때 필연적으로 관련되는 비용들, 즉 인건비, 판매관리비, 세금 등등이 발생되고 이를 제외하고 수익이 얼마나 남게 되었는가를 파악하며 다시 나의 자본금에 넣어 이를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재무제표의 전체 구조인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양식이 바로 재무상태표의 기본 양식입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자산을 이루는 것은 은행에서 빌린 돈과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가의 총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회계에서는 보시는 양식에서처럼 왼쪽과 오른쪽 편으로 나누어 표시하고 이때 왼쪽 편을 차변, 오른쪽 편을 대변이라 칭하며 극명히 대비되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 회계를 과외 수업하면서 차변과 대변의 위치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오른손잡이가 화장실에 들어가 대변을 볼 때 보통 휴지를 오른손에 쥐게 되는데, 통상 부채는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나쁜 것이기에 오른손에 휴지를 쥐고 대변을 보는 것처럼 나쁜 부채를 대변에, 즉 오른손에 기록하는 것이고, 자본인 내 돈은 항상 내가 빌린 돈과 함께 있어야 하기에 이 역시 대변에 둔다. 그리고 자산은 이렇게 남에게 빌린 돈, 부채와 내 돈 모두를 합친 것이기에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가장 귀한 것이므로 아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디찬 차변, 즉 왼편에 두는 것이고, 영업을 해 이익이 생기게 되면 내 돈과 함께 합쳐지며 자연스럽게 나의 자산 역시도 불어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그 반대편인 차변 왼쪽 편에 두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평생 절대 잊어버리질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단 한 가지, 자산과 부채 자본이 들어있는 차변과 대변의 합은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함께 주지시켰습니다. 이렇게 재무상태표의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젠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팁 하나를 드리면, 가장 먼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은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유동자산이고, 고정자산은 똑같은 자산이지만 곧바로 현금화하기가 힘든 자산이며, 유동자산 안에 있는 당좌자산은 그냥 내 돈, 재고자산은 팔아야만 내 돈이 되는 것, 투자자산은 미래를 위해 미리 깔아놓은 것, 유형자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 무형자산은 특허, 그 옆에 대변으로 넘어와 살펴보면 부채는 빌려온 것, 그 중에서 유동부채는 바로바로 갚아야 하는 것, 고정부채는 여유있게 길게 텀을 주며 갚아도 되는 것, 자본에서 자본금은 내가 넣은 돈, 이익 잉여금은 그렇게 영업활동을 해서 본 돈이기에
내가 번 돈에 함께 합쳐지는 것입니다.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부자가 되는 금융지식과 금융교육으로서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물론 당연히 내가 하는 영업활동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데 절실하지만 외부 투자 활동을 하면서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데도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업이라고 한다면 배를 건조하기 위한 설비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타 업종에 비해 고정자산의 비중이 매우 높을 것이고, 반대로 IT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정자산 대신 무형자산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 특허권, 영업권 등 산업재산권들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을 것이고, 이런 기업들에 내가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파악하는 마지막 키포인트는 재고자산의 비중이 만약 매년 결산 때마다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 기업은 필시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되고 곧바로 현금 흐름이 경색될 것이며 폐업의 수순을 밟게 될 것임을 이 재무상태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트남제 참전하고 난 후 사회로 돌아와 부자가 되기 위해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동산 관련 세미나 수업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 수업은 꽤나 비쌌습니다. 단 4일 강연에 당시 385달러,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갖고 있던 모든 돈이 약 500달러였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저는 그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수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30명 남짓한 우리를 향해 거의 마지막 시간 강사가 목청껏 알려준 이것이었습니다. 이 4일의 수업이 모두 끝나면 당신들은 이제부터 세상에 나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시험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수업 중에는 절대 실험을 치르지 않죠. 그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배움의 순간이 끝나게 되면 그 배움의 마지막에는 아주 냉정한 잣대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익혔는가를 시험으로 테스트하게 됩니다. 지금의 이 모든 수업들은 세상에 나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그 냉정한 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첫 번째 과제를 드리죠. 우선 가장 먼저 자신과 가장 잘 맞는 파트너 한 분을 선택하시고 팀을 꾸려 정확히 90일 동안 최소 100개 이상의 부동산을 아주 면밀하게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고 명심해야만 하는 것은 이때 제 아무리 좋은 물건을 찾았다 할지라도 절대 그 부동산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100개를 모두 다 완벽하게 조사가 끝날 때까지. 조사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100개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리고 4일 동안 배운 모든 지식과 정보들을 총동원하여 그 가치들을 평가해 내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더 많은 책과 더 많은 자료들을 뒤져서라도 조사하시고 이것을 각 지역별로 세분화하며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조건의 물건이라도 지역 편차에 따라 가격과 그 차이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가는 10점 만점으로 하셔도 되고 5점 만점에 별 하나를 주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내린 평가에 대하여 왜 그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이를 자료를 만들어 실제로 구입하고 매도했을 때 그 시뮬레이션의 토대로 각각의 물건의 멘트들을 다십시오. 그리고 90일 동안 100건의 부동산 조사가 모두 다 끝나면 그때서야 빨간 펜을 들고 그 중에서도 투자 가치가 가장 높았던 물건 3개를 선택하여 그 중에서 또다시 평가하며 마지막에 어떤 물건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강사는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자신이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무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그 깊이를 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야 돈이 될 수 있는가를 보자마자 그 물건에 대해 완벽하게 판단이 설 때까지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그 귀한 돈을 꺼내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그 꼼꼼하게 조사된 100개의 부동산들 중에서도 단 하나 부동산도 투자 가치를 찾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이 과정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강사가 전했던 집요함과 확신에 이를 때까지의 공부 연습의 이 반복의 방법은 제가 부를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되었습니다. 사업과 창업 그리고 심지어 기업 인수에 이르기까지 호텔을 사거나 집을 소유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부자 아빠 역시도 이런 철저함과 집요함으로 그 부를 이루셨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자수성가한 경제인들 역시도 모두 다 하나같이 이 과정을 통해 거의 습관적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부자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집어넣기 전에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집요하게 파고들어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 대상에 대해 확신이 들 때까지 공부하고 또 조사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남들보다 머리가 좋아서 부자가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남들보다도 빠르게 실천하고 실수하고 또한 배우며 집요하게 그 돈 되는 대상에 대해 철저하게 배우고 익힌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돈을 집어넣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중치 못합니다. 이건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서도 매우 똑같습니다. 즉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것은 얼마나 스스로가 세심해지고 집요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이를 반복해낼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자신의 조급증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우선 돈부터 지르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수습하기 위해 그때서야 뭔가를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한참 지나도 너무 지난 늦은 때인 것입니다. 투자한 돈들이 이미 사라진 후죠. 그리고는 자신이 왜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후회만 남기며 평생을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부자 게임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해야만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부자기를 갖추는 것이고, 그 부자 기질은 진흙 속에 박힌 위대한 진주 하나를 단 한 명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주님을 찾듯이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공주는 연못에 뛰노는 여느 개구리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주를 찾아 키스를 해야만 당신은 마침내 그 공주를 만나 당신의 그 아름다운 삶을 그 공주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 귀한 공주를 찾아낸 당신을 향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공주를 찾았느냐고.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문 밖에서 당신을 향해 맹렬히 짓고 있는 저 도사견들이 보이시나요? 당신들은 이 도사견들이 무서워 이 연못은 고사하고 저 철문 밖 앞조차도 발 한번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뒤돌아서지 않으신 건가요? 라고. 돈은 연애와도 같습니다. 첫사람만 고집하며 외모만 쫓다 결혼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친 채 남겨진 것은 지독한 이혼 서류와 패배로 걸룩진 인생의 상처들 뿐입니다.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게 되면 어떤 여자가 내 여자인지 어떤 남자가 내 남자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성관이 생겨 마침내 팥뿌리가 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준비되지 못하면 절대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요사키 씨, 손 대는 것마다 돈 되는 억만장자들만의 마이다스 손이 있다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손은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건가요? 아니죠.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엄지. 마이다스 터치에는 기억해야 할 총 5가지의 의미가 있고, 이것들의 뜻만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포텐을 터뜨리며 경제적 자유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이다스 손, 그 각각의 손가락에는 각자만의 고유의 의미가 서로 매우 다르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엄지는 부자들이 전유물처럼 갖고 있는 성격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힘을 상징합니다. 한번 이렇게 엄지를 지켜 세워보십시오. 세워진 그 엄지는 오직 단 한 동작만 가능한데 바로 이렇게 지켜 세워지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엄지가 지켜 세워지는 순간 사람들은 격려를 얻고 용기를 얻으며 또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부자들 역시도 이 엄지의 힘을 통해 힘을 얻고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부자들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거나 가족들과 동료들을 칭찬할 때도 이 엄지를 적극 사용하는데, 특히나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져 의욕을 잃거나 좌절을 느끼며 번아웃이 찾아왔을 때조차도 이 엄지의 힘을 빌려 다시금 일어서곤 합니다. 그때 그 효과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더욱이는 이렇게 엄지로 치켜 세워져 실행된 모든 일들은 마치 거짓말처럼 돈들을 불러세워 자신들을 더욱더 부자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진짜 마이다스 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거울 앞으로 달려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엄지 손가락을 세워 자신에게 그 힘을 전달해 보십시오. 그 효과에 흠칫 놀라실 것입니다. 검지. 두 번째 손가락 검지는 포커스, 즉 집중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가리킬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검지이고, 부자들 역시도 이 검지를 통해 자신이 지금부터 어디를 향해 가야 하고 어떻게 그곳을 향해 가야 하는지 표적으로 삼고 이정표로 삼아
그 목표 지점과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단 없이 말이죠. 부자들은 절대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검지를 그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한번 가리켜진 그 검지는 목표가 완성될 때까지 절대 내려오질 못하는데 한번 내려놓게 되면 방향을 잃고 나태해져 다시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영안에서는 그 검지가 가리키는 곳에서 절대 그 검지를 내려놓지 않죠. 이것을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의 거대한 부자 기질로 여기고 한번 선택된 검지의 표적을 그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무섭게 몰아붙여 몰입해가며 몸과 마음, 혼신의 힘 이상으로 그것들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몰입의 순간이 무섭기까지 한데 이때 몰입감과 집중력의 차이가 바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뚜렷한 차이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을 때 적진에서 한 특수 부대원을 구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반신이 거의 으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도 그는 단 한순간도 겨드랑이여서 자신의 총을 내려놓지 않았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수풀 속 발작 소리들 향해 끊임없이 총을 쏘아대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성공의 정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중지. 보통의 사람들은 이 손가락을 상대방을 욕하거나 능멸할 때 사용하는데 부자들은 정반대의 의미로 이 중지를 사용합니다. 펼쳐진 5개의 손가락을 들여다보면 가장 크고 정중앙에 위치한 것이 바로 이 중지입니다. 나머지 손가락들은 이 긴 중지들을 향해 존경을 보내며 우러러 보고 서 있죠. 이런 의미에서 비롯되어 부자에게도 이 중지는 존중과 존경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존경과 존중의 의미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배우려는 겸손함의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는데 모든 것에서 배운 그 모든 것들을 부자들은 내 것으로 만들어 돈을 만들고 재생산하여 부를 재창조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친아버지만큼이나 제 부자 아빠도 몹시 존경합니다. 특히나 그가 갖고 있는 그 방대한 부자 경험과 금융 지식들은 저의 존경심을 자아내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흔을 바라보시는 나이임에도 여전히 하루 3시간 이상 책과 씨름하며 여전히 그 방대한 금융 지식을 스스로 교육하고 성장하기에 게을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여 성장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절대 당신은 부자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약지. 마이다스 소넷의 이 약지는 관계를 뜻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좋은 관계를 표시할 때도 이 약지에 반지를 끼우는데 회사나 국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결혼생활에서까지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인간관계가 무너졌을 때입니다. 성공한 부자들에게 있어 인간관계는 또 다른 부를 부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부자들이 자신이 쌓아온 그 오랜 인간관계들을 통해 남들은 감히 접하지도 못할 돈 되는 정보들을 얻게 되고 또한 기회를 얻어 부를 재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관계를 한번 맺을 때 그 누구보다도 신중하지만 한번 맺게 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절대 소홀함이 없습니다. 부자들의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깨알 같은 정보 하나를 드리면 대체로 억지로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공통적으로 무척이나 무능하면서도 몹시나 똑똑한 척하는데 거기에 나대기 일수인 사람들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첫 거래에서 슈퍼카나 좋은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무척 경계하고 있습니다. 소지. 마이다스 손의 소지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부자들이 생각하고 믿는 약속의 의미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그 결이 매우 다릅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자들이 생각하는 그 약속의 의미는 더욱더 확장된 개념으로 거의 대부분이 미래 자신과의 직접 하는 약속에서 비롯됩니다. 최초 월마트를 창업했을 당시 샘 월튼의 약속은 미국 전체의 최저가 공급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최저가로 품질은 준 명품 수준에 준할 만큼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그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그 당시엔 너무나 생소했던 컴퓨터라는 것을 직접 배우기 위해 IBM을 찾아갔고 전 세계 최초로 물류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 소매업체 최초로 직접 생산까지도 하며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약속은 월마트 효과라고 하는 경제 신조어까지도 만들어내어 미국 거시 경제를 분석하는 몇 안 되는 기초 자료로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월마트의 약속은 지금 시가총액 5천억 불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해져 있습니다. 미국의 도미노 피자의 무조건 30분 내 피자 만들기 약속, 페덱스에 제 아무리 먼 거리여도 단 하루 만에 배달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결국 그 모두를 자신만의 왕국으로 건설케 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말하는 그 약속을 스스로에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거십시오. 그 약속은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원했던 그 부의 정상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민은 행복한 무자를 꿈꾸고 평범한 꿈들이 모여 비범한 성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보통 사람들의 커뮤니티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 비범한 시작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